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생활의 언어와 생활 제 10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10장. 페이지로는 302페이지를 펴보세요.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자, 이 30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언어와 생활이 나오는데요. 자, 이 언어와 생활의 이제 그 10장에서는 뭐냐면 편지와 전자우편이죠. 우리가 이제 전자우편이라고 하면 이제 이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자우편. 이때 이라는 것은 이제 일렉트로닉의 약자죠. 전자의라는 뜻이 일렉트로닉. 그래서 이 전자우편을 이제 이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편지보다는 어떤 이메일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맞죠. 그래서 이제 그 302쪽의 밑에 1번의 편지를 보면 편지 서두에 호칭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보면 누구누구 깨 이렇게 깨를 많이 붙이죠. 이게 이제 호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중한 표현은 이제 님이라는 말 많이 써요. 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요즘에도 이제 뭐 병원 같은 데 보면 뭐 땡 이렇게 하고 철 이러면 님 이런 식으로 쓰죠. 이렇게 중간에 이제 내용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님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님이라는 말 붙이고요. 또는 이제 뭐 과장님, 과장님께 이런 말 많이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적인 편지에는 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302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마지막 줄에 있죠. 그 윗줄 좀 치세요. 회사나 단체 앞으로 보낼 때에는 서두의 명칭을 땡땡 회사명, 주식회사 귀중으로 쓴다. 여기다 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회사나 단체. 자, 이렇게 회사나 단체일 때는 이제 귀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귀중. 귀중이란 말,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귀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회사, 단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귀중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자,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인에게는 귀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단체에서는 귀중을 쓰는데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귀할 기자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자를 씁니다. 중자. 중자가 이제 어떤 기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귀중할 때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라는 것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귀중이라고 할 때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제 누구누구 이름에게, 뭐 군에게, 뭐 양에게 이렇게 이제 많이 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걸 많이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자, 지금 302페이지에 지금 서식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에. 그래서 그 편지는 이제 편지가 전자우편인데 전자우편 이메일이다. 그래서 일렉트로닉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깨나 님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깨나 님. 거기 네 번째 줄에 님깨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째 줄에 보면 거기 밑줄 치라고 그랬죠. 회사나 단체 앞으로 보낼 때에는 서두의 호칭을 땡땡 회사명, 주식회사 귀중 이렇게 써있죠. 귀중. 요때 중자는 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중하다 할 때는 이렇게 무거울 중자 이런 걸 쓰는데 이 귀중한 물건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써요. 귀중하다. 귀중한 물건. 이럴 때 이걸 쓰는데 단체를 이야기할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이 말입니다. 자, 303쪽으로 이제 가보면 서명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3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서명. 뭐 이제 쭉 누구누구 누구누구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쓰는 것이 나오고 있죠. 또는 이제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이제 과거에는 배상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303쪽이 있죠. 이제 뭐 배상이라는 말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한자 이렇게 보면 배상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 잘 안 쓰죠. 상서, 그냥 드림,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투 쓰는 법, 이게 또 중요한데, 이 봉투 쓰는 법에서는 둘째 줄에 보면, 거기 밑줄에서 누구누구 둘째 줄에 귀하, 자하를 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자하가 조나보다 덜 높이는 말이므로 윗사람에게는 조나를 쓴다는 주장도 있으나 자하가 널리 쓰이고 충분히 높이는 말로 그대로 쓰면 된다. 이 좌라는 말도 이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 좌가 이제 앉을 자자죠. 이 자하. 좌석자자, 앉을 자자라기는 좌석자자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이게 이제 앉을 자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지금 30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봉투 쓰는 법 보고 있어요. 그 둘째 줄에 보면 귀하, 자하, 높임의 말을 쓸 때, 그리고 자하가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말이죠. 자,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304쪽에 보시면 이제 높이는 대상에게라고 해서 구분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개인, 그 다음에 집안 사람들, 집안 외 사람들, 뭐 누구누구님께 올림 이런 거. 회사나 단체는 귀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귀중. 그때 이제 중자는 가운데 중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체일 때는. 나머지 이제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5쪽. 자,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05쪽인데, 자, 이 305쪽에서는 2번에 나오는 전자우편이라고 써졌죠. 여기다 별 3개 쳐놓으세요. 별 3개. 자,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메일이죠. 이메일. 일렉트로닉 메일. 이게 이제 전자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자우편에는 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밑줄 있어요. 전자우편에는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보내는 사람 이름 앞에 날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 그래서 이 다음 중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써보세요. 다음 중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자우편에는 날짜를 써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여기 지금 쓰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의 셋째 줄의 끝에 보면 받는 사람이 전자우편 목록을 통해 그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는 하지만 보내는 사람은 전자우편의 본문 끝에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예의다. 그 다음에 파일을 보내려고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는 아무런 인사나 내용 없이 그냥 파일만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인사와 함께 간단한 내용을 써주는 게 좋다. 거기까지 쫙 쳐놓으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시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합장 같은 경우는 이제 306쪽으로 넘어가서 연합장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그 새해를 축하할 때 이제 연합장인데 요즘에는 뭐 거의 카드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연합장에는 그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뭐라고 나왔는데 그 밑에 도표에 보면 나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또 지난해 후의에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죠. 새해에도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게 나오고. 자, 결혼 청첩장 307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이제 뭐 일륜지 대사다 청첩 결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그 가문 대 가문의 만남이다 이런 말까지 하죠. 가문을 따르면 집안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집안이 이게 떨어지면 집의 안이라는 뜻이에요. 집의 안쪽. 집안이 이렇게 붙을 때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두 번째 단락에 거기 첫째 줄에 청첩장을 작성할 때는 인사하는 사람의 봉투에 보내는 사람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인사하는 사람이나 이 봉투에 보내는 사람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단락에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 그다음에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여기 애세라고 써졌는데 애게 부담을 주는 부디 오셔서 꼭 오셔서는 삼가하고 결혼을 알리는 내용을 쓴다. 그 다음에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박형수, 정영미의 차녀, 기성과 같이 부모명을 쓰고 혼주와의 관계를 밝힌 뒤 성없이 이름만 쓰면 된다. 그렇죠? 누구누구 뭐의 장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홍 뭐 누구누구의 예를 들어서 장녀 이러면 홍 이름을 쓸 필요 없죠?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선영 이렇게 쓰면 이렇게만 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308쪽에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하고 박형수, 정영미의 차녀 기선. 그래서 이걸 뭐 차녀 박기선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이제 정영미의 장남, 한상권. 이제 보통 남편 쪽의 성을 따르니까 그렇죠? 한상권. 그다음에 아버지의 이제 혼주와의 관계 하면 이제 박형수의 삼녀 나리 이렇게 쓰죠. 셋째 딸을 이제 삼녀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입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는 이제 그냥 자기 이름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거기 이제 308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밑줄 좀 치시는 게 결혼 당사자에게 성이 같은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남자는 남자끼리만 서열을 따져서 장남, 차남, 삼남으로 표현하고 여자는 여자끼리만 서열을 따져 장녀, 차녀, 삼녀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주에게 자녀가 둘 뿐인데 아들, 딸의 순서로 있는 경우는 아들이 첫째라고 장남, 딸이 둘째라고 차녀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딸은 딸로만 이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하는 거고 아들은 아들로만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 장녀 이런 것은 차남, 차녀는 이제 그러니까 여성, 남성을 이야기하겠죠. 같은 상대의 경우에만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309쪽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312쪽으로 가서 결혼 축하. 이걸 이제 보면 결혼 축하를 보면 거기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축의금을 줄 때 봉투에 돈만 넣고 단자를 쓰지 않거나 선물을 줄 때도 단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밑줄 치시고 거기서 이제 세 줄 내려가서 그러나 단자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투에 축의 문구를 적어도 좋다. 적어도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셋째 줄에 단자에는 축하의 말, 금액, 물목, 날짜, 이름을 쓰고 축의금은 단자로 싸서 넣으면 예의를 더 갖추는 것이 된다.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단자 봉투에는 혼인, 결혼 축하한다, 결혼, 축하혼, 뭐 이런 것들 쭉 쓴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감사장 이런 거, 분고 이런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3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9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조위라는 게 있어요. 조위. 있죠? 그래서 이제 조위금 문구는 봉투에 초상의 경우 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부이. 또 이제 근조라고 쓰기도 하죠. 돌아가셨을 때.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단자에는 이제 모르되 봉투에 쓰는 건 어색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줄에 소상이나 대상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소상이나 대상 밑줄 짝 치시고 이 소상은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이걸 소상이라고 해요. 그럼 대상은 죽은 지 2년 만에. 자,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조할 때는 전이 향촉대 이렇게 쓴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322쪽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편지나 정보도 부친께서 별세하셨다니 얼마나 슬프십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곧 가서 조문치 못하고 서면으로 삼가 도의를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감사장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위로 덕분에 뭐, 이런 거 많이 문자 받죠. 여러분 이제, 갈 수 있거나 못 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조의를 하면 이제 그런 문자가 온다는 겁니다. 324쪽에는 이제 그 축하 위로를 이야기했는데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시면 그 축수연 이런 말 나오죠. 축수연. 그러니까 이 수연할 때 이제 수는 이게 목숨 숫자에 써놓으세요. 연은 잔치 연자고. 그러니까 오래 좀 사셔서 이제 잔치를 베푼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뭡니까 환갑은 정말 나이도 아니지만 옛날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왕의 평균 수명 조선시대만 해도. 그래서 그 61세죠 환갑이. 이렇게 사는 것은 상당히 할까요 장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런 말 쓰게 됩니다. 축수연 할 때 이제 이 연자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연자, 이 대나무 죽자가 들어간 연자가 있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돗자리, 자리 연자예요.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환갑, 회갑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희연이라고 밑에 이제 있는데, 고희연. 5째 줄에. 이 고희연은 뭐냐면, 옛부터 드물다. 그 고희라는 게 70세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희연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요즘엔 뭐 또 70세도 상당히 뭐, 많은 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단자 봉투에는 그 마지막 단락에 한문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니고 건강히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걸 써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가로로 써도 된다. 이렇게 써놨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산 축하. 거기 328쪽으로 넘겨보세요. 328쪽. 32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축순산, 순산을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정년퇴임은 이제 근축, 송공, 공적을 기립니다. 그동안의 공적을 기립니다. 문병에서는 이제 기, 케유 이렇게 나왔죠. 329쪽에. 이 기라는 건 바랄 기자예요. 바랄 기. 케유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영어로 하면 이런 거죠. I hope you will get well soon. 하나 써놓으세요. 많이 쓰죠. 이때 이제 well은 건강한 이런 뜻이고, 이 get은 이제 뭐뭐해지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329쪽에 이제 330쪽에 문제가 나오죠. 회갑잔치를 축하하는 말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수연, 화갑, 헌수 이렇게 쓰는데 이 희수라는 것은 77세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거기다 희수에다가 77세라고 쓰는 거예요. 77세. 77세일 때 이제 우리가 축희수 이런 말 쓰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희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7세에 쓰는 표현이다. 자, 330페이지 2번입니다. 결혼 축하 인사 용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축하온 이게 화자가 빛날 화자죠. 2번에 이 화자가 빛날 화자. 그러니까 화온 결혼이죠. 초의, 축의, 전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밑에 보세요. 화온은 빛난 혼인이다. 초는 결혼식 자리를 일컫는다. 축의는 포괄적으로 축하하는 것이다. 근데 밑에 나오죠. 전이는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제사의식과 관련된 말로 상사에 쓰는 말이다. 전의예요. 전의. 전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이제 전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이라는 것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322쪽에도 보면 조장, 조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애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와 관련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 전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자 봉투 쓰는 법으로 오를 바른 거 여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3번은.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조의금에는 반드시 단자를 둘러야지만 축의금에는 단자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축의금에도 단자를 어느 정도는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자는 돈을 보낼 때만 삼가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삼가는 마음으로 쓴다는 게 좀 잘못했고, 단자를 쓸 때는 이제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해설의 3번째 줄을 보세요. 다만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고 그냥 금 땡땡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금이란 말 이게 틀린 거죠. 3번이 답이죠. 봉투에 인사말 썼으므로 단자에 인사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단자에도 인사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게 이 단자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상당히 좀 복잡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단자입니다. 단자. 그런 걸 좀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302쪽에서 지금 10장에서는 이 편지 호칭에서 거기 서두 호칭의 8째 줄에 회사나 단체 앞으로 보낼 때는 서두 호칭을 회사 귀중이라고 한다 할 때 그 중은 가운데 중자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303쪽에 봉투 쓰는 법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거기 밑줄 치라고 그랬죠. 귀하부터 쓰면 된다까지. 그래서 이제 이 좌가 많이 쓰이고 충분히 높이는 말이다. 좌자도 이 좌석 자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05쪽으로 다시 가서
305쪽에서는 이 전자우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 2번에 13개. 휴대폰은 괜찮아? 네. 음, 305쪽에는 전자우편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위에서 한 7째 줄에 보면 이제 전자우편은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됨으로 보내는 사람 앞에 날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 날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써야 한다. 그렇게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 밑에 5째 줄. 받는 사람이부터 쭉 해서 조타까지. 쭉 밑줄 치세요.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 목록을 통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알긴 하지만 보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파일 보내려고 할 때는 파일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말 써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307쪽에 보면 청첩장에서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청첩장 작성할 때는 인사말 하는 사람이나 봉투에 보내는 사람이 일치하도록 해라. 첫째, 둘째 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다음 단락 둘째 줄 받는 사람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부디 오셔서 뭐 이런 것을 삼가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첫째 줄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박경수, 정영미의 자녀 기성과 같이 부모 성명을 쓰고 혼주와의 관계를 밝힌 뒤 성 없이 이름을 써라. 308쪽에는 이제 둘째 줄에 결혼 당사자에게 성이 같은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남자는 남자끼리만 서요. 따지고 여자는 여자끼리만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자녀가 둘인데 아들, 딸에 아들이 첫째라고 장남, 딸이 둘째라고 차녀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축가가 312쪽, 312쪽. 이게 아까 이제 문제로 나왔었죠. 거기 이제 312쪽의 첫째 줄에 축의금을 줄 때 봉투에만 돈만 넣고 단자를 쓰지 않거나 선물을 줄 때 단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자의 축하의 말과 금액이나 물목, 날짜를 쓰고 축의금은 단자로 싸서 넣으면 예의를 갖춘다. 뭐 이렇게 써놓고요. 단자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봉투에 축의의 문구를 적어도 된다. 그런 말도 써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9쪽에 거기 첫째 줄에 부이란 말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다음 넷째 줄에 소상이나 대상,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그 다음에 죽은 지 2달 만에 지내는 제사, 이런 거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324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수연, 환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목숨 숫자라고 그랬죠. 잔치 연자. 그 다음에 연자는 돗자리 연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대나무 죽자 있는 거. 그 다음에 고희라는 게 밑에 네 줄 내려가면 옛날부터 드물다. 고희, 70세.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출산 축하하는 거, 순산 뭐 축하합니다고, 정년퇴임 축하, 그 다음에 그 329쪽에 기쾌유 이렇게 하면 이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기쾌유니까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1, 2,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10장까지 쭉 정리를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10장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앞쪽으로 가서 8장 부분의 내용을 거기 여러분 교재로 보면 173쪽에서 나오는데 거기 이제 가정에서의 호칭과 지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의 호칭과 지칭. 그런 것들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만 좀 하면 175쪽에 보면 이제 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빠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친정 아버지 이런 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76쪽에 보면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니 엄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연세가 드셨어도 엄마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아버지는 아빠란 말 잘 안 쓰지만 그런 이야기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176쪽에 보면 마지막 단락 돌아가신 아버지를 아버지와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에는 살아계실 때와 같이 어머니로 지칭하고 그 외에는 어머님 또는 어머니 엄마를 쓴다. 전통적으로 그 밖의 사람에게 선비 여기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 선비라고 선비 이때 이제 비는 죽은 어미 비자예요. 좀 한자로 써주세요. 이런 걸 쓰고요. 현비라고도 쓰죠. 현비. 하여튼 여자 여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죽은 어미 비자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6쪽에 이제 친정어머니, 지역어머니, 자녀어머니, 그 다음 딸이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호칭을 보세요. 178쪽에 보면 이제 아범, 이렇게 혼이 난 자녀, 아범이란 말 많이 써요. 아비, 어멈, 어미 이런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179쪽에 보면 이제 아버님이 바른 지칭이다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고 아버님이죠. 시아버지, 시부모. 시조부모에게는 이제 아버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아버님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아버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서 아버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모님을 어머님 이렇게 쓰고 어머니라고 쓰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1쪽에 보면 이제 며느리에 대한 호칭 181쪽 보세요. 거기 3번. 자,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 시부모니까 며느리를 부르는 말 어멈, 어미, 어미, 아가, 새아가 이게 표준어라고 나옵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188쪽 188쪽으로 이제 가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188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범 아비로 써야 되고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이로 이제 그이라는 말도 동그라미 지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그 189쪽에 보시면 시부모에게 아범 아비 그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 칸 이거 별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쪽에 보면 190쪽에 여보 보통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봐요 세 번째 줄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누라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 위로 가면 이제 나오죠. 마누라는 아내를 낮춰 부르는 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 단락의 셋째 줄 젊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자기라고 지칭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건 별로 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없는 경우는 집사람, 안사람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191쪽을 보시면 마지막 단락 오늘날 젊은 층에서는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라고 말하는 풍조에 대해서 우려한다. 그 외국어 아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와이프 이런 말 쓰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원래 아내는 집 안에 해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이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내에 대한 호칭 뭐 이런 건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런 건 뻔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뒤에 문제를 풀면서 그런 건 설명할게요. 204쪽을 보면 표 3-10에 8-30에 이제 시댁 쪽에서 이제 도련님, 서방님 이거 많이 나오죠. 이제 자기 남편 동생이 남동생.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 결혼한 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동서 이런 거 205쪽 다 아실 거고요. 형님 이런 거 쭉 보시면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이렇게 사셔서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216쪽 보시면 이제 시조부라 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정칭인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남편의 할아버지인 시조부를 할아버님이라고 부른다. 보이죠? 거기 둘째 줄부터 밑줄 좀 치시고요. 나머지는 뭐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그냥 이런 것들은 찾아서 보셔도 되고 거의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상식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42쪽 정도 이제 가보면 이제 표 8-71 그러니까 사장어른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동기 부모에게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 사돈 그 다음에 이제 243쪽에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처녀. 자, 244쪽 거기 마지막 단락 244쪽에 같은 상황에서 남자 직원끼리 누구누구 형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245쪽 다섯 번째 단락에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르고 가르칠 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를 쓰고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 선생님 뭐 이렇게 하고 선생으로 이제 부르고 가르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또 좀 건너뛰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260쪽을 펴보세요. 260쪽. 260쪽을 펴보시면 이제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에서 이제 사부님이라고 사부님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남편이니까 사부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63쪽을 보시면 문제가 한 6문제 나오는데 1번.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거. 아버지의 경우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아버님이라고 지칭한다. 밑에 나오죠. 아버지, 아빠이지만 격식을 갖춰야 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죠. 부모에게는 아버님보다는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이제 쓴다고 나오죠. 아버님은 이제 편지를 쓰거나 돌아가신 이후에 쓴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어머님께 올립니다. 혼인한 아범아비라고 했고요. 어머머비라고 했죠. 며느리의 호칭으로 바르지 않은 건 어멈, 어미, 아가라고 했잖아요. 세대기 아니죠. 4번에. 이런 것은 이제 세댁은 이제 그 뭡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부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세댁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 남편의 호칭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기라는 말. 이걸 이제 시험에 되면 3번에 별표죠. 이게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걸 답을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자기야 이런 말 많이 쓰니까. 근데 이거는 잘 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 당연히 매부죠. 매부. 이건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매제는 여동생의 남편이고. 5번에 같은 학렬끼리 지칭하는 게 아닌 것은 사돈, 사부인, 사돈댁인데 3번에 사장 어른은 이제 사장은 그것의 위의 학렬이라고 나왔죠. 위 학렬. 사돈의 위의 학렬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친구의 아내에 대한 적절한 호칭은 아주머니, 그다음에 재수 씨 이렇게 하는데 이 보통 이제 친구의 아내 할 때 이제 보통 내가 나이가 친구보다 한 살이 어려요 내가. 그래도 그냥 재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 많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재수 씨 부인 이런 것도 안 좋고요. 아주머니 여사 3번이 답이에요. 6번도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누구누구 여사,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선생님.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아내에 대해서는 아주머니, 여사, 누구누구 씨, 선생님 외에도 누구누구 씨, 엄마, 다양한 호칭을 할 수 있으나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재수 씨, 개수 씨 부인은 바람직하지 않은 호칭어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와 생활을 제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